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10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긴 연휴를 보낸 후 개장한 국내 증시, 양시장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휴 동안에 사실 일본 정치발 이슈가 영향력이 이렇게 클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했어요. 네, 일본에서 총리가 결정된 이후부터 갑자기 일본에서 돈을 푸나 보다, 엔캐리 트레이딩이 다시 되나 보다 하면서 주가들이 전부 다 좋았고, 거기다 오픈 AI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개발 신상품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AI가 더 활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쓰려면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끝없이. 이렇게 가면서 그냥 관련되는 AI만 스치면 그냥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휴 동안 놓쳤던 이슈들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긴 연휴 네. 잘 보내셨나요? 주식쟁이들은 아마 빨리 주식시장 열리기를 많이들 바라셨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 주식도 워낙에 많이 하니까 한 주 동안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진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매매도 많이 하셨을 거고, 특히나 지금 미국 주식은 대형주도 뭐 대형주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미국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수 자체는, 그죠? 네. 근데 이제 개별주들이 워낙에 등락폭도 심하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개별주들이 좀 있거든요. 종목군들이. 근데 이제 그 주식들이 워낙에 이번 주에 다 좋았어가지고 아마 한국 주식 안 열렸어도 조금 재밌는, 다만 비중을 조금 이제 연휴가 이번에 워낙 길었잖아요. 연휴가 길어서 이제 좀 연휴 동안의 변동성을 조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으셨던 분들은 조금 재미없거나 특히나 오늘 좀 포모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연휴 직전 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저 주식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원래 전후 직전은 설 직전, 추석 직전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아리꼬리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한산한 좀 거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마치 알았다는 양 꽤 많은 주식을 매수했고요. 오늘 그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저희 쉬는 동안에 달러원 같은 경우는 네. 갑자기 1,420원 그렇습니다. 막 이런 게 네. 보이면서 이건 또 뭐야 막 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도 오늘도 또 외국인은 또 매수를 맞습니다. 보여주면서 계속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달러원하고는 아무런 뭐 큰 연관계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좀 높아진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달러와 반대되는 통화들은 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거든요. 유로와 일본의 엔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차기 일본 총리의 이제 정책이 자체가 좀 이렇게 통화 정책을 계속 이제 푸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연휴 동안에 일본 증시는 급등을 했고 엔화는 굉장히 조금 약세를 엄청나게 급락이죠. 보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영향이 좀 나왔고요. 그게 달러 원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쪽 약간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달러 원 환율도 좀 상대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이 환율에도 살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은 나중에 진정이 되면 환차익을 엄청나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관점까지 본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그 스타일은 높을 때 사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고 사지는 않거든요. 그죠. 오히려 좀 내려간 걸 확인하고 추세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겠다,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는 거는 이 달러 원 환율, 지금 환율 이슈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 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변수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질문제도 있지만 이제 네. WGBI 네. 편입된다 그러면서 한국 국채에 네.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많은 예상을 했는데, 네,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환율이 안 움직이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채권 팔아서 주식 샀나? 근데 어차피 채권이 더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크죠. 오히려 위로 가고 네. 그중에 일부 주식만 사도 이렇게 주식이 그렇죠. 막 날아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GBI에 편입된다 그래서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편입이 내년이고 아직 네. 확정은 되진 않았죠.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제 채권 주세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전해가지고 사야 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면 달러원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들락날락하는 게 엄청 많아질 거기는 해요. 초반에는 당연히 좀 좋은 이슈가 있겠지만 편입이 되고 나서는 이제 외부 변수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채권 그 달러 이제 유통이 계속 왔다 갔다가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조금은 좋은 점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좀 공부를 저도 해봤더니 안 좋은 점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일단은 선진 채권 지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무조건 좋다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 쏟아져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들어오게 되면 채권을 일단 일정 부분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좀 낮아지는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채권의 가격들이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효과도 좀 분명히 있겠지만 이미 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선반영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은 그냥 중립 정도, 중립 이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올해 3월에도 이미 네, 이게 지금 그렇죠. 내년 네. 4월로 매년 늦춰진다 이슈 뭐 그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네. 뭐 더 늦춰진다거나 네. 그럴 돌발 변수는 없을까요? 항상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매년 나오는 이슈잖아요. 근데 매년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건데, 언젠가는 될 건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느냐. 다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뭐 자금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막 외국인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 일단 심리적으로 우호적이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만 막 주식시장 폭등하고 채권금리 막 폭락하고 막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가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1,420원 네. 갔는데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다 좋대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주식 계좌에서 네. 원화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거 자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네. 평가이기지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미국 주식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네.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얘기를 네. 계속 하잖아요. 근데 결국 버블이냐 아니냐 체크하는 게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네. 되는데 실적들이 이제 약간은 양극화돼 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삼전 네. 하이닉스는 가는데 네.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딱 보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쉬운 듯하지만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오늘도 지수는 초반에 3,600포인트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오늘 올라가는 업종 중에 집중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겠지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다변화해서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5종목 중에 2-3종목은 반절 정도는 하락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집중했다면 사실 포트폴리오 효과는 없지만 그쪽 오늘 계좌는 좋았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 섹터 바이오라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섹터들로 좀 분산해놨다면 확률적으로는 한 2종목 이상은 하락했을 확률이 좀 높은 날이었죠. 근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업종들입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오늘도 보면 오전에 반도체 좋고 오후에는 로봇 좋고 오후 들어서 이제 조선들 좋아지고 하는 모습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도 금융주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시작으로 10월 말 11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부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오늘 조선주들이 아랫꼬리를 많이들 달았어요. 초반에 마치 조선주 매도해서 반도체 sek터를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반대로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고 반도체들이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주들 종목들을 보면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제자리였어요. 조선주들. 지난주 이제 연휴 직전에 이제 좀 엔진 쪽이 좀 좋았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좀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나머지 조선주들도 막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다 아랫골을 달고 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 한 달 동안의 모습은 반도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기존에 꽉 찬 수급들이 조선이나 다른 쪽 섹터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사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반도체들이 좀 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좀 비워놨던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라 결국은 실적 좋은 섹터들이 지금 신고가 가는 영역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먼저 가느냐 그거를 고르는 게 사실 내 투자하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조선 팔아가지고 반도체 샀으면 이게 타격이 이중으로 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비중을 좀 실은 것도 전략도 좋긴 합니다만 잘못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포트폴리오 대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실적이 좋을 만한 게 반도체. 반도체도 사실은 내년도 실적 보는 거거든요. 네, 내년도 실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을 수 있어도 장비주들은 사실 조금 많이 먼저 가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선주나 바이오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게 보여지는데 주가만 사실 한 달 동안 재미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 좋은데 왜 안 올라가? 지금 조선주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결국은 또 조선주가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 편하게 사실 조선주거든요. 지금 실적 투자 논리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대외 변수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수주잔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조선하고 방산 쪽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알게 모르게 또 확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실적 발표 땅빵 튀어서 올라올 만한 게 또 이쪽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조선, 그다음에 방산, 뭐 요 정도 화장품, 요 정도는 실적과 모멘텀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만 좀 주력 종목에서만 매매를 좀 하셔야지 지금 많이 밑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면 빵 뛰어 올라올 확률이 사실 매우 없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유동성이 확 엄청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퐁당퐁당 매매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 내에서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연휴 사이에 또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더 네. 이 통제를 강화한다는 조치들이 나와서 네. 반도체나 방사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이슈들은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방사는 이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좀 약간 군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또 뭐 퓨전 협정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나 3분기 실적에서는 잘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실적 플러스 내러티브, 모멘텀까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방산이 다 좋은데 모멘텀이 좀 약해요. 결국은 뭐 좀 전쟁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무기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좀 뭔가 이슈가 이슈 쪽이 좀 필요하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재적으로 좀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미국이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자기 조달해가지고 공급하기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무기의 물질하고 그 무기의 그 성능하고 그 다음에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한 수주나 실적 모멘텀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가가 언제 올라가느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사실 추세가 좋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만 잘 버티고 있고 나머지 2등부터 3, 4등 주식은 재미가 없다라는 흐름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모멘텀으로 확 돌아설지 실적 좋은 주식들은 분명히 돌아섭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무기가 뭐 방산 주식이 끝났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보유하셨다면 보유 구간이 맞고요. 지금은 이제 방산 주식들은 이제 언제 트리거 될까? 실적이 트리거가 될까?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뭔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터지면 또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롯템이나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지금도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라고 하기에는 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 이제 10월 말쯤 가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철강 쪽 같은 네. 경우는 계속 이제 관세 이슈에 묶여 있잖아요. 이후까지 관세 이슈가 네.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포트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네. 같은데 솔직히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제외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외시켜야 되는 네, 건가요? 냉정하게. 뭐 냉정하게. 좋은 주식은 맞는데요. 뭐 망하지 않을 주식도 맞고 하긴 한데
지금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관점이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손님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고객들 계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철강 주식 샀는데 좋은 주식입니다. 정말 싸요. PBR로 보면 엄청 싸죠. 쌉니다. 사서 기다리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벌여야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시장이에요. 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실적이 상대적으로 덜 좋은 로봇 주식이나 뭐 오늘 상한가 간 주식들도 있죠, 로봇에서는. 근데 로봇 주식들 보면 아직 실적은 사실 하나도 없는 종목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비교를 하면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인데 아무리 좋은 주식 사놓고 주식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도 조급하고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조급할 겁니다. 시장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늘처럼 이런 악재에는 확 민감해져 버리는 거죠. 호재에도 민감한데 악재에도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다 싶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걸로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추세 추정이 맞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장은 되는 쪽에서 결국은 시장이 다 박살나면 모두 다 박살이 납니다. 결국은 미국이 AI 버블이 뭐 오늘 밤에 터진다고 하면 어차피 다 끝나는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우리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게 결국은 모든 나만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인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빨리 사려고 하고 그 주식이 좋은 거고. 물론 이제 하이닉스처럼 너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이나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 다 같이 반영은 좀 해야겠지만 이런 과하게만 오르지 않고 얌전히 올라가는 주식들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여전히 내년도 실적 생각하면 좋은 주식들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거고 충분히 매수 기회를 다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면 일단 지고요. 네, 조급하면 지고 또는 빨리 행동을 하려면 빨리 행동하셔야 됩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아니면 아예 조금 시계열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조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던가 그 종목이 맞지 내가 이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할 건지 긴 호흡으로 갈 건지 그거를 하시되 내려가는 주식들은 일단은 아무리 싸더라도 쳐다보지 말아라. 네, 지금은. 네.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네. 지난주에도 결국 이제 종목까지 업종을 찍어줬다 이러면서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AI에 전력에 그다음에 로봇 네. 세 가지만 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네. 찍어줘서 우리나라도 그 종목만 다 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결국은 로봇은 실적은 없지만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지금 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됐든 그러니까 내러티브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앞으로 결국은 금리 인하할 거고 그러면 성장성이 담보되는 또는 반드시 올 미래들이 있습니다. 2010년 초반에 전기차가 그랬고요.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단은 AI 발전이 나오고 결국 피지컬 AI로 가면서 당연히 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오는 거고 테슬라는 뭐 이제 앞으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회사로 바뀔 거니까 당연히 로봇은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필수적인 부분들, 뭐 조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다가올 미래들은 상식적으로 했을 때 해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되면 차라리 됩니다. 되는데 단순하게 싸다라는 이슈로 종목을 사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시장인 거죠. 뭐 잃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들은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장에서 나만 본전치기 하거나 또는 수익률이 뭐 1, 2% 올라간다고 할 걸로 사실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또 오늘도 내려가는 게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네. 크게 많이 빠졌는데 근데 예. 또 뭐 3분기 실적 시즌에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뭐 1200% 뭐 이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와서 지금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무슨 사인을 봐야 되는 건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날이긴 했어요. 여러 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 연휴 때 원래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어제였어야 됐었죠. 근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로 당겨서, 땡겨서 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 금요일 종가 보면 확
올라갔었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제 꼬임이 풀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제도라던가 이런 걸 아셨다라고 하면 LG 엔솔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일단은 팔았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급등하게 되면. 근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급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거였던 거고요. 요건 일시적인 수급 이슈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시적인 만기일 날 수급 이슈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말씀 주셨던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LG 화학이라던가 뭐 영업이익이 일단은 1200%막 늘어날 것 네. 같다. 뭐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절대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억 벌었는데 1200% 벌었다 그래서 퍼센트는 엄청 크지만 이 조그만 기업들도 아니고 큰 기업들이 일단은 절대적으로 좀 많이 벌어야 되는 규모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뭐 포스코 퓨처엠, 하나오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일단 화학, 철강 이런 쪽은 일단은 전방 산업도 별로 좋지 않고 경쟁도 좀 심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특히 2차 전지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지난주 뭐 앨범알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라서 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조금 아쉬웠을 건데 2차 전지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 네. 4,000불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아까 전에 포트폴리오 말씀하신 네. 부분에서 금 부분을 이제 고려를 이제 하긴 어렵다라고 저희들 맨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만 네. 신규로 여기서 사기는 어렵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고객분들이 오시면 금 같은 경우는 몇 %나 또는 이걸 사라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금은 사실 제가 배우기로는 평균적으로 포트폴리오 넣을 때 한 5%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레이달리오 옛날 워터브리지에서 은퇴했지만 레이달리오도 5% 정도를 항상 말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금 포트폴리오를 15%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 셔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대체 자산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체 자산을 금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한국 중앙 정부에서 계속 금을 사다 보니까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뭐 그런 코멘트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저는 특히나 금은 가치 산정이 좀 어렵잖아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수급 이슈가 더 강하게 된 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주식이 세다고 하면 이게 내가 반대로 보유자 입장이라고 해서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사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금 같은 원자재는 수급 이슈가 더 만약에 더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면 금은 지금부터는 정말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금은 가지신 분은 행복하겠죠. 근데 신규 매수는 글쎄요 언제 어떻게 정책이 변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당장 셧다운이 풀린다라고 하면 그게 매도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군인들 월급날이 15일이죠. 15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리거가 좀 돼가지고 만약 그 안에 셧다운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금은 아마 매도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금은 그냥 관망세가 맞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그 15일을 자꾸 기점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죠? 그래서 군인들 월급 안 주면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셧다운이 실제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셧다운이 셧다운이 그러니까 군인들 15일 월급을 못 이후에도. 줬다. 네. 그다음에 줬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어차피 뇌피셜이니까 이거 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을 했다. 네. 그래서 15일이 됐는데도 군인들 네. 월급을 못 받아서 셧다운이 장기화된다. 네. 그러면은 거기가 변곡점이 돼서 약간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은 이제 셧다운 풀렸어. 그렇다고 또 급등할 수 네. 있느냐. 근데 이미 다 급등했는데 뭐 네, 그렇죠. 셧다운 풀린다고 뭐 네. 이렇게 급등을 더 하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항상 하나씩은 하십니다. 저는 셧다운이 기속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군인 월급이고 연금이고 상관없이 셧다운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고용 지표도 쏟아져 나올 거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하락이라기보다는 위아래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변동성 장세로 이제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종목들은 위로 변동성이라는 게 무조건 아래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일부 종목들은 위로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다시 하락으로 훅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금은 분명히 정부 셧다운 불확실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숏다운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좀 차익 실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해결되면 차익 실현. 네.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안 길어지면 되면 더 가요? 더 조금 더 올라갈 수 더 올라갈 수 네, 있어요. 매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내피셜입니다. 뭔가 강앵커님이 기습 질문을 하고 네.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네. 위해서 저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쪽만 보고 제발 정해진 질문 좀 해주시길. 아, 이러면 다른 질문 아, 하고 네, 아니 싶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네. 저 왜 자꾸 떨어지는 것만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도 네.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사실 좀 네. 위축되는 네, 네. 흐름들이 맞습니다.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증권가는 계속해서 그래도 네. 엔터주는 좀 더 봐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네. 때 어떻게 보세요? 오늘 글로벌 텍스풀이나 파라다이스나 이제 딱 추석 연휴 딱 끝나니까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명동 가봤더니 사실 한글 간판만 빼면 중국 같았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셨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긴 하겠죠. 근데 이제 무비자로 이제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은 더 들어올 거고요. 다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세로낸 느낌이 좀 많이 강한. 이게 전형적인 한국 시장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직도 여전히 좀 이런 워낙에 한쪽 좋은 섹터가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고요. 대신에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지면 분명히 리바운딩도 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APR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잘 버티고 있고 지금 보면 업종 대장주들은 잘 버텨요.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화장품의 APR은 일단은 그쪽 업종 대장들인데 2등주부터는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들은 다 버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쪽은 되는 쪽은 2등주, 3등주, 4등주 다 가는데 안 되는 쪽은 대장주만 그러니까 똘똘한 대장 한 개씩만 다 남겨놓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턴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방산이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아마 2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보더라도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주식들 좀 차익 실현 나올 빌미가 좀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저가 매수도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가 매수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죠. 그거 기다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든 신규 매수를 하시든지 간에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올라왔을 때 뭐 그 기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이평선 기준일 수도 있고 뭐 가격 기준일 수도 있을 건데 그 본인 투자자 본인들만의 기준을 조금 이제 저가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추세를 만들어낸 다음에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레슨은 올라가는 놈만 사라, 내려가는 놈 건드리지 네, 말아라. 네, 이게 결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같은 네. 경우는 달러원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까 1,420원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전망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원 1,420원인데 뭐 1,500원 얘기도 나오고 네. 3,500억 불 잘못되면 네. 2,000원 간다 그러고 뭐 막 별의별 그렇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1,450원, 1,500원 이런 데로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이죠, 왜냐하면 정답이죠. 네. 환율은 저도 증권사에 오래 있었지만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제 환율 전망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환율만큼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 다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딱 일본의 엔화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나중에 달러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뭐 달러 원 환율 올라가면 그 관련 수혜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한국 주식 중에 고르려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네. 모르는 게 다음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대 50회라 반반, 달러 반, 원화 반.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 주식도 충분히 할 만한 게 많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주식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너 환율이 너무 환율도 무서워요. 높기는 해요. 네. 지금 저도 오늘도 사실 미국 주식 좀 사달라고 하시는 분 있었는데 환율이 너무 그죠. 부담되는 환율 너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네. 있는 거는 좋은데 좀 부담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이런 걸 해소하려면 월스트리트에서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교훈 잘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에 AI 칩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주가가 장중 3.27%까지 상승폭을 넓히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한국의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AI 관련 대규모 투자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반도체 업체 AMD는 오픈 AI에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는 단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고,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걸로 기대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6.07% 오르면서 94,4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8.22% 오르면서 42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 18%대 급등했고, 원익홀딩스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9,07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통제 대상에 포함된 물자들은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더욱 주목할 점은 중국이 단순히 원재료 수출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해당 물질들을 함유하거나 조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연구 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까지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반사수의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703원이고요. 유니온이 오늘 15%대 급등하면서 4,905원, 노바텍도 오늘 8%대 올랐고, 동국 RNS와 티플렉스가 각각 5%, 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희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부터 전고체 기술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P 머티리얼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7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잠시 진정된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늘긴 했지만 디스프로슘과 터뷴 같은 중희토류의 가격은 EU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광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자국 최대 리튬 광산인 테커패스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MP 머티리얼스의 핵심 제품인 NdPr 산화물에 대해 최저 가격 보장제를 적용하고 생산된 연구 자석도 장기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강화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가 75% 넘게 오르면서 최고 목표 주가도 웃도는 상태입니다. 간밤 2%대 하락했지만 현재 주가는 14달러 선입니다. 지난 4월에 일본 무라타와 협력해 세라믹 필름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의 소재 기업인 코닝과 세라믹 분리막 대량 생산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코닝의 세라믹 제조 기술이 적용되면 퀀텀스케이프의 핵심 기술인 코브라 공정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가 있는데,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셀을 장착한 두카티 전기 모터사이클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요. 내년에는 이 폭스바겐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도로주행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정표 달성 여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상용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현재 주가는 6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성장했고, EPS는 49센트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지만 중국 매출 감소폭이 10%로 이전 두 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됐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은 4% 성장했고 영업이익률은 8%로 지난 분기 3%를 바닥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이던스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 대비 3% 하락할 걸로 전망했는데 이 가운데 1.75%는 관세 부담을 감안한 수치고요. 2024년 이후 매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PER은 42배로 역사적 평균 대비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앞서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살짝 살펴봤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참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결국 AI만 묻어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레포트가 AI에 맞서지 마라, 페드에 맞서지 마라 대신에 AI를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네, 오늘 장에서도 힘을 내준 K반도체, 앞으로 더 기대감을 키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인류학연구소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산업인류학 뭔가 거대해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네, 산업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좀 맥락과 깊이를 보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도 있지만 그 아래의 맥락이 무엇인가 좀 더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AI가 못하는 걸 해보시고 싶으신 거군요. 어쩌면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맥락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연휴 전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네. 뭔가 AI 관련해서 굉장한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연휴 전에는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그렇죠. 국내 뭐 CEO들 만나면서 거기서부터 기대감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당시에 뭐 언론들은 상당히 다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우리 앵커께서 정말 핵심을 찌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희망적일 수만은 있는가 물어보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종가 보시면 삼성전자 6% 올랐고 하이닉스 8% 올랐고 뭐 3개월 전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60% 가까이 올랐고요. 하이닉스 45%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특히 오픈 AI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맺은 계약이 무엇인가? 일단 계약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LOI를 맺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 구속력이 없다. 뭐 그렇죠. 그런 LOI가 Letter of Intent. 그럴 의도가 있어 우리가. 이거이고요.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어. 그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뭐 꼭 절차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이 보통 MOU라고 합니다. MOU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양해각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해가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PO로 이어지거든요. 이거가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증시 특히 이제 AI에 맞서지 마라라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이 상승폭이 크다고 생각은 되게 많이 들기는 해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샘 알트만이라고 해서 회장들 만나고 오셨는데 가졌는데 이분이 물건을 사러 온 건지 팔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아시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도 2028년까지 오픈 AI가 이익이 있을 예상은 없어요. 네, 계속 구독자를 모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독,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데 우리 투자는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투자자분들께서나 아니면 우리 크게 거실을 봤었을 때는 AI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투자는 될 것 같다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진짜 현재 LOI 그다음에 PO까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100% 올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샘 알트만의 얘기 중에 뭐가 나왔냐? 우리가 6기가와트 정도까지 이제 AI 쓸 거야. 되게 모호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AI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잘 올랐던 SK 하이닉스, 이제 올라타려고 하는 삼성전자 있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방향인 거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뤄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아주 메모리라고 하는 단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세계적으로 잘 된 건 현재는 HBM을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는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삼성전자는 현재 HBM을 다시금 이제 탑승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따른 확장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주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예정인 것이지, 이것이 곧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메인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메모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시기에 수익의 극대화될 수 있으나 이게 어떤 헤게모니가 아니라 부품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강한 건 맞으나 이것들이 실제 투자로서 어떻게 될지, 갑자기 제가 찬물을 하는 것 같아서 비가 오긴 해서 그런데 네,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소식이고 많이 올랐고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 좀 면밀히 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이제 소라2 그래서 맞아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데브데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픈AI. 근데 지금 저기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저 내용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개발자분들이랑 제가 몇 명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별로래요. 저게 되려면 더 많은 리소스랑 더 많은 GPU와 이 모든 게 더 투자가 돼야만 더 좋아져서 쓸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은 납품을 해서 더 많이 넣어서 전력도 더 많이 생산을 해야만 저 상품들을 우리가 써서 실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지는 거라서 저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해서 미국도 그냥 다 더 투자할 거니까 그냥 일단 가자. 네. 뭐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금 반도체 부분도 쇼티지라는 거잖아요. 없다. 내가 다 살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오픈AI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기업에다가 투자만 받아서 계속 다시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AMD랑도 막 자기가 물건을 사주면서 다시 워런트도 달라 그러고, 네, 지분까지 예, 얘기하는. 지분도 달라 그러고, 그것도 맞아요. 싸게 살 권리만 가져가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엔비디아는 오픈AI에다가 돈 주고 그 돈으로 내 거 더 사라 그러고, 이게 아주 되게 누가 이제 아까 딱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얘가 사라고 온 건지 팔려고 온 건지. 카카오한테는 그래도 팔려고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거 써주세요. 네, 우리 거 네. 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니네 오픈AI가 우리나라가 2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맞아요. 앱이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파는 거 사는 걸 다 들고 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돈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엔비디아랑 한 것도 봐도 그러면 삼성전자 보고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네 거 사줄게. 뭐 이런 짓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이 완전히 고점이다, 아니면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자료도 나올 텐데요. 실제로 GPU나 AI 가속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뭐 2030년까지 현재 상태에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30% 이상 계속 오를 예정인 거는 맞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이 인프라형 AI라고 하는 것이 일단 투자는 계속 된다는 거는 가정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가 될지, 뭐 귀걸이가 될지, 뭐 안경이 될지 모르는, 그다음에 이제 휴머로이드 같이 로봇이 커질지, 이런 형태의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는 무언가 빅테크 회사든 제조사든 설계사든 간에 다 달라붙겠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맞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라고 하는 걸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여전히 우리 불안하게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라2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는 지금 소라2가 아이폰에서만 되고 있거든요. 영상을 만들면 거의 틱톡 형태로 한 줄만 치면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지난주에 이제 서비스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딱 두 갈로 갈립니다. 이제 영상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라고 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밖에 안 되면 AGI는 지금 불과한 건가? 뭐 이런 형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말씀드린 대로 양날의 검이 되는 상태이긴 하고, 근데 이게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진 않다. 예, 근본적으로 좋다.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 오픈AI라고 하는 형태는 거대 자본이 돼 있고, 이 인프라를 늘려가는 이 회사의 한 마디로서 이 반도체 업계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좀 아실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신 입장에서나 우리 뭐 크게 봤었을 때는 좀 주목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제일 크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이쪽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과연 저렇게 만들어서 뭘 어디로 실제 매크로적으로 돈을 버는 거 맞아?
이거 아무리 봐도 결국 뭐 인건비 줄어들고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결국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인건비를 줄여서 더 그런 싸게 뭔가의 상황이죠.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가 제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메리트를 계속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어떻게 더 줘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어차피 이제 물렸으니까 막말로는 이제 물렸으니까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거 AGI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저기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죠. 그다음에 돈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 꽂아가지고 다 빨아들여서 이제 연합군 만들어서 네.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대충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님은 그러면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거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업계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면밀히 그 소위 사업의 섹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빅테크 회사라고 하는 IT 회사가 맨 탑에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팹리스라는 설계 회사,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 회사, 그 다음에가 요 생산을 도와주는 소부장 업체가 아주 길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건 끝까지 가야 된다. 현재 메모리밖에 없겠죠. 일단은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 나라마다 부족하고 남고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현재 중국에 가는 장비들을 소위 미국이 1년마다 검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VEU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서 그러면 그 빈틈을 한국의 소부장이 중국으로 납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건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었을 때 여기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는 건 맞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이 잘라가지고 아주 소위 살라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만 들어요. 어려워졌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제 메모리 경쟁력 강화하는 건 맞다.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스럽게 이 중국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메모리 시장 아시겠지만 D램과 낸드로 나눴었을 때 이 D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가 중국에 앞서 있어요. 보통 이건 생각보다 격차를 넓히거나 좁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개발은 어렵습니다만서도 두 번째 낸드라고 하는 게 요즘에 좀 품귀가 돼가지고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이제 YMTC 같은 경우는 뭐 본딩 기술 같은 경우는 미리 적용했다가 아주 잘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200단 넘어서 갑자기 400단 만든다든지 현재 하이닉스 300단 정도 만들고 삼성전자 248단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갑자기 뛸 수 있을 정도로 낸드와 디램 같은 경우가 경쟁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것들에서 우리가 일단 메모리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살라미를 통해서 소부장 어떤 부품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역시 파운드리라고 하는 걸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파운드리는 일단은 약간은 실패해서 네. 머스크가 도와줘서 어떻게 살려보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생산이나 실제 반도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 TSMC랑 삼성의 현재 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소위 점유율 차이가 큰 건 아실 겁니다. 뭐 한 달 전에 있었던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는 70.2 대 7.3. 그다음에 오늘 나왔어요. 어저께가 카운터 포인트 같은 경우는 70대 8.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있다는 게 거의 바닥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거의 격차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수주가 왜 됐을까? 일단 테슬라는 기존의 엔비디아나 애플하고는 조금 다르죠. 큰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기기에서 삼성이 파운드리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말씀만 드리면 패키지가 좀 크게 하는 패키지가 유리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뭐 PLP라고 해가지고 뭐 큰 판에다 하게 되면은 큰 칩이 많이 들어가서 패키지가 좋아져. 뭐 이런 것은 또 독특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TSMC의 물량을 뺏어올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고객이었던 퀄컴 거를 갖고 온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으나 새롭게 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로 만들어진 이 세계를 삼성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은 더 나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찬찬히 가서 좋은데 현재 격차는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한지만 사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딱 와가지고도 2나노, 3나노 오케이 좋긴 한데 4나노부터 안정하자 해서 4나노로 안정을 시켰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4나노 업계에서는 이제 4나노끼리 TSMC를 보게 되면 유사하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삼성의 플립 7이었죠. 요거 정도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TSMC 아리조나 공장에서는 여전히 3나노인데 테일러 좀 약간 위트위트하지만 테일러 2나노를 테슬라에 먼저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최신 공정 같이 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형태로서 빈 곳을 노린다. 이것들이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제 오늘 계속 단독으로 해서 국내 언론들 뭐 이야기들 많이 있던데 단독이라서 뭐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업계에 계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지금 삼성전자가 퀄컴의 차세대 AP 샘플 2나노 공정 기반으로 해서 네. 뭐 공급한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그 전에는 뭐 HBM 5세대 드디어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뭔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그런 네. 구도였었는데 그 구도에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나눠봐야겠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빅테크들 수주라고 하는 게 하나 두 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기 얘기해 주신 테슬라 쪽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카메라 쪽이 있다고 있었죠. 그다음에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조그맣긴 하지만 IBM의 데이터 센터 정도 있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얘기하신 대로 퀄컴의 수주를 다시금 갖고 오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크게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급하게 바로 파운드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엑시노스 2600 같은 내부 칩을 바로 하게 되면 굉장히 삼성전자 이익은 크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퀄컴 칩 자체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뭐 지금 전 상반기 같은 경우가 뭐 7.8조 원 정도가 돈을 쓸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삼성이 파운드리 수주라고 하게 된다면 수주라도 하게 된다면은 퀄컴 칩을 쓰더라도 파운드리 비용이 줄어들고 이게 가격 단가가 줄어드니까 일단 좋을 것이고 만약에 엑시노스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둘 다 할 수 있다면 말하자면 설계 생산을 퀄컴 거 TSMC가 최악인 거죠. 퀄컴 거 삼성전자는 그나마 나은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최고겠죠. 이런 거 세 가지를 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업계에서 지금 적과 아군이라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내부 사람들 얘기해주면 여전히 엔비디아랑 미팅하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퀄컴 미팅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테스트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거를 삼성전자가 어떤 딴 데 분들께서는 막 엑시노스 꼭 써야지 하게 되면 한 턴에 거의 한판승처럼 엎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과연 전략적으로 맞느냐? 말하자면 저는 반도체업이라고 하는 건 완벽히 기술에 가까운데 이 엑시노스를 만들어지는 이 디바이스죠. 디바이스는 고객 만족이 너무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지금의 애플폰하고 이제는 경쟁같이 돼버렸고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퀄컴 칩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객이 다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고객들은 이제 이게 뭐 무슨 칩인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해야 될 거는 B2C 같은 디바이스는 아주 명확하게 비싼 걸 쓰더라도 고객한테 우리가 최고의 기술이란 거를 최고의 서비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먼저인 것이고 그 두 부문이 정말 둘 다 잘 되게 되면 최고죠. DX와 DS가. DS는 무조건 기술력에 가깝고요. DX는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투명한 형태로서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그게 안 좋았던 게 아시겠지만 뭐 삼성 분들 얘기하기 싫지만 GOS 사태가 있었었고요. 그때도 그냥 우야무야 속으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아예 진짜 엑시노스 2600과 현재 스냅드래곤 뭐 8의 뭐 5, 젠5 같은 거 나왔는데 거기에 성능을 정확히 비교해가지고 고객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고객들한테 신뢰를 더 얻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달리 가져가야 돼서 뭐 정리하자면 퀄컴이랑 모든 빅테크랑은 여전히 하고 있죠, 비즈니스를. 뭔가 밀물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 많이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다 합니다. 거기에서 파운드리는 단계적으로 전략을 밟아가야 될 것이고 HBM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분기 정도는 뒤져야 건 맞다. 근데 2분기 뒤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 그래서 2분기 정도 뒤져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결론 안 내주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HBM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거의 하이닉스 거의 독점 체계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연도별로 우리 그래프도 나오겠지만은 아마도 뭐 연도별로 봤을 때 뭐 현재는 2025년에는 57%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26%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뭐 2년 정도 뒤에는 희망적일 수 있겠지만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게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생산이 보통 4, 3, 2 정도 되거든요. 4, 3이 나머지. 그 4가 삼성전자, 3이 하이닉스거든요. 그 정도 유사하게 바뀌는 게 현재 업계에서의 목표긴 해요. 네, 그거가 된다면은 근데 그때까지 기술력을 잘 합쳐야 됐고 지금 여전히 한 6개월 차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있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이고 거기에서의 삼성전자 서유럽 같은 것들이나 실제 마켓의 쉐어를 올리는 방식은 중요하겠다 예, 정도 예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뷰긴 한데 이제 관세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품목 관세로 반도체를 맞을 것이냐, 3,500억 불 투자 못하면 너네들 다 관세 25네, 35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냥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니는 그냥 예외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주 나쁜 리더인지 좋은 리더, 이상한 리더지만은 멍청한 리더는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재 상황은 TSMC, 마이크론에는 그렇게 우리가 보조금 다 줬고 우리 지분 요구 같은 거 안 할 거야라고 약속을 이미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안 했어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67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줄여버렸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이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실제로 미국은 정책적으로 면밀히 협상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와 미국의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지연이나 삼성전자 관세를 때렸었을 때 본인들의 피해를 미국에 요청하는 것들, 미국의 뭐 정부나 뭐 주지사나 이쪽에 굉장히 스윙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의 장비사들 같은 경우가 뭐 테일러가 늦어지거나 관세를 매기게 되면 엄청나게 자기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품목관세 100% 매겼어. 그럼 당연스럽게 디바이스 회사가 핸드폰 회사가 메모리 같은 것 때문에 크게 피해를 받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나 기업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쪽의 파워를 활용해서 실제로 현재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것들을 우리 낮추는 형태나 이런 면밀한 거. 아시지만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관세가 없이 했었습니다. 자유무역의 가장 상징에 마찬가지였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 트럼프 때문에 관세가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럼 트럼프한테 어택 주는 건 결국에 미국 시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맞다고 보고 당연히 기술력을 높여야 되고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맥락을 따라가니까 오늘 새로운 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는 두 기업이 AI를 두고 경쟁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는 자체 개발 AI로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 주목해볼 모멘텀과 함께 어떤 전략을 눈여겨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도 저희 가족들 모여서 다 카카오 개편된 거 불편하다 이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요거 가지고 연령대가 나뉘더라고요. 네. 연구원님 불편하셨나요? 저도 사실 업데이트 된 날 처음 썼는데 불편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부담스러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다? 친구 탭 특히 아. 많이들 이제 문제를 지적받던 친구 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맞는데
좀 되게 약결합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직접 팔로우해서 그 사람들의 소식이나 사진이나 영상들을 접한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은 사실상 내가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 받다 보니까 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지금 많은 이제 카카오톡 이용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나이 어린 제 사촌 동생들은 크게 불편한 거 모르겠다. 원래 카카오톡 안 써서 뭐 그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원래 카카오톡 안 써요? 저희는 지금 다 불편한 걸 보면 그럼 뭐 쓰나요? 그 친구들은 다 인스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인스타만 해요? 네. 네. 메신저도 인스타인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 지금은 카카오에서 포인트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사실 AI잖아요. AI 탑재 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달 23일 날 컨퍼런스에서 크게 3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톡 업데이트,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AI 서비스인데, 이 AI 서비스를 왜 2개로 나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카나나라고 하는 자체 AI 서비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한 챗 GPT가 카카오톡에 들어오게 되는 이 같은 형태의 AI 서비스가 지금 앞두고 있고, 10월 달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좀 더 카카오톡 개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 평가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AI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픈 AI랑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2가지 모델을 다 쓴다는 게 카카오 개발한 그 카나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AI 서비스를 2트랙으로 나누냐라고 했을 때, 카카오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외부 모델을 빌려와서 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모델을 기반으로 카카오톡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만 이제 런칭하는 형태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백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지만, 자체적인 모델이 좀 대형 모델, 언어 모델이 부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좀 더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티컬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음악 부문이라든지 쇼핑 부문이라든지 좀 더 그런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바로 카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GPT를 바탕으로 나오는 게 챗 GPT인데, 결국에는 두 서비스 모두 이용자로 하여금 좀 더 트래픽을 상승시키고, 이용자로 하여금 좀 체류 시간을 이제 길게 하기 위한 좀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기대하는 바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체류하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단순히 오픈 AI가 들어온다고 해서 체류자들이 더 오래 있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단락적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어떤 구체적인 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기대가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이제 걱정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챗 GPT를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다른 AI 서비스를 비롯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챗 GPT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기대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카카오톡에 바로 탑재가 될 경우에는 평소에 챗 GPT를 어플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접근 안 하셨던 분들도 카카오톡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쉽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챗 GPT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챗 GPT 퀄리티가 카카오톡에 그대로 탑재가 될 수 있느냐는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챗 GP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이 몰렸을 때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무게를 좀 가볍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퀄리티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용자들의 그런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런 카카오톡에 탑재되는 챗GPT의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을 잘 좀 밸런스를 맞춰서 출시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퍼플렉시티 보면 네. 모델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카카오도 예를 들면 모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모델을 더 옵티멀하게 쓸 수 있게 제공해 준다면 훨씬 더 비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GPT가 그냥 카카오에서 된다 그래서 일단 20불이 절약이 되는 건가? 딱 이게 처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돈 안 내고 GPT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였으니까 지금 어차피 계속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용료를 쓸 수 있게 해주면서 뭔가에 적용을 된다고 치면 원래 데이터도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솔직히. 카카오에 나오는 트래픽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오픈AI가 학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좀 싸게 해줘봐. 뭐 이러면서 이게 서로 협상을 해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오픈AI 2등이라고 하니까 사용자가 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가 이제 독자 노선 가려고 하니까 경쟁했을 때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좀 쉽게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카카오가 과거 2021년도에 그때쯤에 이제 2022년, 2021년쯤에 자체적인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맞죠. 그 굉장히 하루 만에 이용자 숫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비스를 내렸거든요. 전 거기에서 이제 파악한 부분이 확실히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탑재됐을 때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있는데 그죠. 문제는 카카오가 이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비용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도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럼 챗GPT를 우리가 돈을 내고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들어왔을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 정도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에 이제 그런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 수익이 그 비용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시장의 관측은 사실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뭐 물론 정확한 BM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관점은 좀 특정 이용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용이 좀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독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료를 지불한다거나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뭐 오픈 AI와 좀 쉐어할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물론 광고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비스 퀄리티를 그만큼 맞추면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오픈AI 데브데이 보면은 개발자 회의에서 보면은 결국은 약간은 앱을 만들어주게 하면서 거기서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서 아예 OS가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나머지 AI 관련 종목을 전부 다 그냥 바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카카오도 그 안에 들어갔어서 한국에서 네이버를 대신하는 플랫폼 같이 약간은 그래 네이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에 가깝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거를 추구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카카오가 지금까지 모델을 개발하고 물론 과거에는 이제 자체적인 코GPT라고 하는 자체적인 AI 모델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코GPT에 대한 개발보다는 좀 더 외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외부 모델들을 많이 차용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영역들을 좀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모델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운영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카나나 서비스를 이렇게 카나나 서비스도 사실 저희가 어플로 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어플로 출시됐었는데 사실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분처럼 이제 오픈 AI의 챗GPT 서비스를 이제 탑재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서비스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역량을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이버는 이제 11월에 차세대 AI 전략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처럼 11월에 그런 전략 발표가 있을 때 좀 깜짝 발표만 할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이버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서비스 AI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왔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퍼클로버 X 기반의 자체 서비스가 좀 많은 호응을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사업분, 뭐 서치 플랫폼이나 커머스나 컨텐츠 영역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의 온 서비스에서 AI가 서비스를 좀 도와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AI 서비스인가?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AI가 사업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형태로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런 컨퍼런스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그런 도와주는 형태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뭔가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MOU를 발표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나무 쪽 잠깐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카카오의 3대 주, 그러니까 두나무의 3대 주주가 네. 이제 카카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 네이버랑 카카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두나무를 네이버가 최근에 인수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네, 나면서 나왔죠. 좀 지금 현재까지도 좀 네이버 주가에는 오히려 AI 쪽보다는 이 이슈가 좀 더 많은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나무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논쟁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짚어봐야 될 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 논쟁거리 중 가장 큰 핵심은 두나무의 사업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사업 가치보다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이제 기업 가치 쪽이 큰 쪽의 지분율이 최대 주주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형태에서 몇 대 몇 사업 가치로 가져가느냐부터,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를 누구로 설정하느냐, 네이버가 자회사로 편입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슈 중 하나가 지금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두나무의 지분을 약 10%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 얘기가 들리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네이버가 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물론 지분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경영상의 이점이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측은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엑시트하는 방향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좀 실현하지 않을까. 지금 이익 가치로만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전부터 지분이 들어가서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지분 매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그 지분 매각이 순이익으로 잡히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나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영업 외탄으로 잡힐 가능성, 만약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일회성 이익이기도 하고, 뭐 시장에서 이 일회성 이익을 가지고 좀 너무 크게 밸류에이션을 주가에 크게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카카오는 그래서 좀 더 AI 쪽에 지금 주가에 영향이 좀 많은 것 같고, 네이버는 좀 더 이 두나무와 관련돼서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주가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쪽은 네이버는 페이먼트,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뭐 네. 두나무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카카오는 AI 어떻게 붙여서 플랫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두 개로 봐야 돼서, 그러면 이제는 약간은 두 개의 회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지는 건가요? 향후에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물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유일한 이제 포인트였을 때는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AI 쪽으로 좀 더 이제 주가 방향을 포커스하고. 틀었고, 네이버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의 주가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두나무 이슈가 다시 발생이 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가 터지면서 좀 하락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두 회사를 이제 투자하실 때 좀 더 유의하셔야 될 점은, 두 회사를 지금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좀 다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모두 숙지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밤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잖아요. 일단 셧다운을 풀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들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시장을 조금 더 관찰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